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트레이딩맨 진행의 도지엔입니다. 오늘 금요일장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로 우리 시장 빨간불 켜면서 코스피 2200 회복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금요일장이 좀 조마조마했는데 강하게 이제 상승을 해주면서 저희 장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다음 주엔 또 어떻게 이렇게 시장 대응을 하면 좋을지, 또 어떤 종목이 튈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오늘은 인기 만점 강의 시간을 준비를 했으니까 이지원 전문가님과 함께할 예정이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립니다. 또 저희 불금인 만큼 배트맨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저희 배트맨은 월요일과 금요일 든든하게 지켜주는 분이시죠. 이지원 전문가님 모십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위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먼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는데요. 서울경제 이지환이라고 검색을 해서 들어오시거나 현재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를 카메라 어플로만 되셔도 오픈 채팅방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 위원님과 함께하고 계신데 혼자서 시장 대응이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들어오셔서 위원님이 해주시는 시장 리딩도 좀 들어보시고 종목에 대한 질문도 함께 해보시면서 대응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본격적인 강의 전에 오늘 시장에 대해서 위원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다음 주에는 SK하이닉스 실적 발표도 남겨두고 있고 여러 가지 이슈도 있지만 오늘 금요일장인데 강하게 상승을 해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수급이 안정적인데 다음 주 시장 그리고 오늘 시장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시장이 하루는 급등을 하고 하루는 또 급락했다가 그다음에 또 급등합니다. 그러니까 퐁당퐁당의 연속인데 전형적으로 이제 시장이 좀 바뀌기 직전에 오는 현상입니다.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한 이후에 IT 종목들 삼성전자 비롯해서 강하게 조정을 받았고 여기에 테슬라가 S&P 500 이전을 앞두고 다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또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IT 섹터가 조정을 받다 보니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는데 상당히 피로감을 느낍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목을 자연스럽게 멀리하게 되고 테마주를 좀 가깝게 두게 되는데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에 급락일 때 정말 많은 문의를 받았습니다. 삼성전자 이거 괜찮으냐,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문의를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IT 섹터가 집중적으로 조정받는 이 한 달 구간 동안 외국인들은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면서 2천만 주 이상을 매수했습니다. 코로나19 급락 이후에 이 단기간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2천만 주 이상 매수한 예가 상당히 드뭅니다. 저는 당연히 이럴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량을 뺏기지 말자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드렸는데 삼성전자 실적 발표와 함께 며칠 조정받는 동안 물량이 다 넘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가 지금 느끼지는 못하지만 상당히 물밑에서 많은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부분들이 8월, 9월 넘어와서 내 눈에 완전히 잡힐 때는 이미 시장은 상승한 뒤겠죠. 그러니까 시장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왜 우리가 지금 주도 섹터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결과는 하반기에 나오겠지만 지금 시장은 눈앞에 등락에 따라 움직이는 테마주보다는 집중적으로 주도 섹터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월요일 날에 또 말씀을 해주셨었죠. 성장주, 앞으로 가야 할 이 성장주에 대해서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이 정말 테마가 빠르게 돌고 있기 때문에 눈을 테마 쪽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현혹되기 쉬운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당부를 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쭉 하반기 함께 갈 종목들을 고르는 눈 기르는 시간이죠. 위원님과 함께 강의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위원님, 오늘은 어떤 롤모델을 준비해 주셨나요? 네, 저희가 중간중간에 투자 전략과 함께 그동안 우리가 한번 참고해 볼 만한 투자가들, 그러니까 투자의 대가들에 대한 투자 방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선택하는 투자자들은 적어도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이 한 번 정도 볼 만한 관심을 가질 만한 요소들이 있는데요. 역시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왜 이 사람을 좀 주목해 봐야 되냐면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처럼 묻지마 투자로 시작한 개인 투자가로서 정말 성공한 사람이 롤모델인 사람입니다. 제가 이전에 많은 분들에 대해 소개를 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가로서 성공한 사람은 상당히 드물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피터 린치나 오닐이나 이런 분들은 전부 기관 투자가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는 많이 다르죠. 이전에 한번 제가 제일 첫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몇 달 전에 제시 리브모어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에서 개인 투자가로 가장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적어도 조 단위 이상을 벌었기 때문에. 근데 이분은 피크는 그렇게 갔지만 마지막이 상당히 좋지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까지 성공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데 오늘 말씀드릴 사람은 바로 니콜라스 다비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확하게 개인 투자가로 출발해서 성공을 했고 마무리까지 성공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떠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이 사람은 정말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개인 투자가입니다. 본래 직업이 뭐냐면 헝가리 태생의 무용가입니다. 무용가. 예전에는 이 무용가들이 뭐 발레라든지 이런 쪽에 공연을 많이 다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은 상당히 이쪽에 조예가 좀 깊었나 봐요. 그러니까 글로벌하게 전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공연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헝가리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론 중에 뭐냐면 박스권, 박스 이론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기술적 분석에서 아마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이거를 제일 처음으로 이론적으로 정립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매수는 묻지마 매수에서 소문, 기본 이렇게 가는데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우리가 시작하는 출발점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제일 처음 우리가 주식을 하면 뭡니까? 묻지마입니다. 묻지마. 절대 묻지마. 그냥 무조건 공격입니다. 누가 뭐 좋다라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그냥 사는 거죠. 이걸 묻지마 매수라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니콜라스 다비스도 묻지마 매수 시작합니다. 어떻게 주식을 시작하게 되냐면 이 사람이 공연을 하고 그 대가로 돈을 안 받고 어느 날 주식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식이 뭔지 모르니까 이거 안 된다는. 현금으로 달라고 얘기하는데 주식으로 지금 줄 테니까 만약에 6개월 안에 이 주가가 내려가면 대신 손실을 보존해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오케이 하고 그 공연료를 주식으로 받게 됩니다. 이게 이제 최초의 시작점인데 그때 받았던 주식이 2달 만에 이미 수익률이 확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봤을 때 이거 뭐지?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게 있나? 현금을 안 받아서 굉장히 불쾌했는데 2달도 안 됐는데 내가 받은 현금보다 훨씬 더 수익이 커지네? 이거야. 라고 시작한 게 이제 주식 투자의 출발점이 된 거죠, 이 사람이. 그러면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초심자의 행운. 그 뒤에는 뭐가 옵니까? 지옥이 오는 거죠. 왜? 그렇게 해서 시작하면 뭡니까? 묻지마 매수가 시작되는 거죠. 일단 물건 사고 보면 다 수익 나는 줄 알고. 그러다가 보면 뭡니까? 그 다음에 찾는 단계가 뭡니까? 소문이죠. 뭐냐면, 정보를 찾게 됩니다, 정보. 보통 우리가 이 묻지마 투자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나 혼자 뭐가 안 되겠어. 정보를 찾게 되죠. 전문가라든지 방송이라든지 주위에 주식에 조예가 깊은 사람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 혼자는 안 되니까 뭔가 정보를 찾아다닙니다. 그 정보를 찾아서 수익이 납니까? 안 나죠. 그러면서 이제 많은 손실이 야기되고 나면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공부를 해야 되겠다. 보통 공부하는 게 뭡니까? 기본적 분석 공부입니다. 뭐냐면 워낙 큰 폭으로 손실받기 때문에 그래 정도를 가야 돼. 회사를 종목을 가격을 보지 말고 회사를 연구하자. 그 회사가 좋은 회사인지 우량 회사인지 아닌지 보통 우리가 이제 처절하게 실패를 하고 나면 기본적 분석으로 가게 되거든요. 우리 똑같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뭡니까? 기본적 분석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재무제표가 어떻고 앞으로 영업이익이 어떻고 매출액이 어떻고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뭔가 알 것 같은데 막상 투자를 하면 현실에서 하나도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역시 여기가 아니야. 그 다음에 가게 되면 뭐가 됩니까?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가게 되는 거죠. 기본적 분석만으로 되지가 않아. 언제 살 건지 언제 팔 건지 타이밍을 잡아야 돼. 기술적 분석을 공부해야 되잖아요. 결국에는 뭡니까? 묻지마 투자로 시작해서 정보 투자로 갔다가 기본적 투자를 갔다가 기술적 투자. 거의 우리 모습과 일치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책의 내용을 보면 딱 이 과정을 거치는 자기의 과정을 잘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했던 과정이 보통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50년대에 주 활동 모델 때문에 한 7, 80년 전 사람인데도 그때가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는 거죠. 제가 늘 강조하지만 주식도 똑같다는 거죠. 묻지마 투자에서 정보 투자를 갔다가 기본적 분석 갔다가 기술적 투자로는 이 과정이 똑같다는 거죠. 그나마 주식 시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과연 이 과정을 거치더라도 성공한 사람이 몇 명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과정을 거치면서 자기만의 매매 방법을 잘 정립을 했던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이 무용수가 자기 공연 대신 받은 주식으로 발을 디뎌서
이렇게 좋은 게 있나 생각하면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그 과정을 조금 이따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 그 과정도 너무나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부분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식시장 처음 시작하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하면서 주식 투자를 해보니까 원칙은 어느 정도 지켜야 되는데 이 사람이 지키는 원칙은 뭐냐면 철저하게 어떤 이론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자기가 경험에 의해서 내가 경험에 의해서 실패했던 경우를 가지고 이런 거 하면 안 돼라고 규정을 짓는 게 이 사람의 투자 원칙이니까 사실 어떤 이론적인 베이스는 굉장히 약합니다. 근데 그냥 우리가 한번 들어보면 그냥 수긍할 수 있는 정도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투자 정보 서비스에서 권하는 추천 종목을 따라하지 않는다. 저도 물론 종목 추천하는 사람이지만 그 종목을 추천하기 위해서 펀더멘탈이나 기술적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부합하는 종목을 가야 되는데 사실 단기적인 등락을 따라가다 보면 너무 기술적인 부분이나 혹은 재료에 치우쳐가지고 그런 이제 평정심을 좀 잃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종목을 마구잡이로 사게 되면 물론 추천했던 사람은 여기서 사고 안 되면 여기서 팔고 여기서 이런 계획이 있겠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 사람이 받아들이는 건 오로지 그 종목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 종목을 가지고 언제 팔 거냐 생각, 손절을 언제 할까 이런 거 생각 잘 안 하는 거죠. 오로지 그 종목만 받아들이니까 추천 종목대로 따라 하다 보면 정말 어려워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하는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가 부분은 똑같은 얘기가 투자 원칙에서 반복이 됩니다. 마지막 구절에서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비슷합니다. 뭐냐면 중개인의 조언에 경계심을 갖는다. 미국 같은 경우는 주식 중개인이 적극적으로 추천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프로 증권회사에 있는 직원들은 그냥 브로커이지 매수 매도 주문을 처리해주는 역할을 많이 하고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좀 처리해주는 역할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외국에는 이 브로커라는 부분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화를 통해서나 메일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 종목 사세요라고 추천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따라서 주식을 사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그런 중개인의 조언에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된다. 우리가 영화에서도 많이 봤잖아요. 외국에 보면 주식 관련 영화를 보면 중개인이 전화를 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페니, 그러니까 동전주들 이런 종목들 주로 추천해가지고 중간에서 막대한 수익을 거두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런 중개인의 조언을 경계심을 갖고 좀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얘기하고 지금도 얘기하지만 뭡니까? 뭔가 필터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들어오는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손으로 나가서 행동으로 나가버리면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정보를 반드시 필터링을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또 보면 투자원칙 3이 뭐냐면 월스트리트에서 떠도는 격언들을 무시한다. 이 부분은 저도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특히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어떤 격언들이 많을까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격언들은 하지 마라잖아. 하지 마라, 위험하다. 하지 마라,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격언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대표적인 거 있잖아요. 5월 위기설. 5월 위기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해마다 제가 지금 수십 년 동안 주식을 하면서 5월 위기설이 안 나왔던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5월 위기설이 안 나왔던 적이 없는데 예전에는 또 그 말도 일리가 좀 있었지만 언젠가부터 5월에 위기가 오는 경우도 또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위기설만 나온다는 거죠. 위기설. 근데 대충 이제 5월 위기설을 보면 배당 시즌 끝나고 분기 배당 3월달 끝나고 선물옵션 만기를 지나고 난 다음에 뭔가 새로의 포트를 짜야 되는 시기니까 종목 교체 시기가 오고 그럴 경우에 이제 이런 위기설이 좀 온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이런 격언들을 보면 그렇게 많은 경우가 썩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경험적으로 받아들이는 걸 제외하면 이 사람이 왜 자꾸 이런 정보에 대한 필터링을 강조하냐면 이 사람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 사람 무용수입니다. 무용수. 헝가리의 무용수이고 전 세계를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식 투자를 하는 방법은 뭐냐면 그 당시 50년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비행기를 타고 공연하다 돌아다니면서 가끔씩 전화해가지고 내 주식 산 거 얼마지? 지금 얼마 됐지? 현재가가 얼마지? 얼마. 그럼 좀 더 보여야 되겠네. 뭐 얼마. 아, 그러면 지금 팔아줘. 라는 식으로 간헐적으로 자기 주식을 확인했을 때 이 사람이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간헐적으로 확인할 때. 너무 민감하게 매일매일 쳐다보고 있지 않고 호가창을 간헐적으로 공연이 끝난 다음에 전화하고 좋아. 이렇게 했을 때 수익률이 좋아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이게 천성적으로 맞는 것 같아. 나는 투자에 좀 천재성을 타고난 것 같아. 오케이. 어떻게 하자?
무용수를 때려치우고 자, 거래소가 있는 뉴욕으로 가자. 여기서 한번 내가 본격적으로 거래를 시작해보자. 갔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매일매일 호가창을 하니까. 예상이 되시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처절한 실패를 겪게 만들죠. 그러면 이 사람이 왜 무용수일 때 간헐적으로 주식을 하게 될 때는 정말 수익률이 좋다가 난 정말 천재적인 것 같아서 뉴욕으로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매일매일 투자를 하니까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요? 첫 번째는 결국 자기가 묻지마 투자에서 실패했던 경험을 가지고 전문가에 대한 어떤 종교인에 대한 투자 정보에 대한 조언을 따라갔더니 오히려 더 처절하게 망했다. 그래서 뭡니까? 이 사람이 계속해서 필터링에 강조를 하는 이유가 자기가 오히려 더 그런 주식시장 전선에 뛰어들어가지고 해봤더니 들리는 정보는 굉장히 많은데 그걸 필터링할 능력은 없고 그 정보들 따라서 그래서 매매를 하다 보니 자기가 그냥 비행기 타고 공연하러 다닐 때 간헐적으로 했던 투자보다도 수익률이 엄청나게 떨어진다라는 거죠. 사실 이제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매일매일 그 시세 흐름을 계속해서 쫓아가는 사람하고 간헐적으로 그 시세를 보는 사람하고 과연 꼭 매일매일 시세를 하는 사람의 수익률이 좋을까요? 물론 테마주나 한다면 1분 1초를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계속해서 그 차트에서 눈을 떼면 안 되는 거죠. 분봉에서. 언제 급락해서 몇 달을 갈지 모르는 거니까. 근데 만약 그런 투자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투자라면은 그 시점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게 얼마나 지옥일까요?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게 이렇게 한 번에 올라가지 않잖아요. 주식이라는 게. 주식은 어떻게 갑니까?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올라갈 때 기분 좋았다가 기분 나빴다가 기분 좋았다가 기분 나빴다 기분 좋았다 기분 나빴다 이걸 매일매일 하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차라리 이 종목이 어디선가가 저항선 지지선이고 어디가 목표가라면 여기에 해당되는 상황에서만 봐도 되잖아요. 요즘 HTS가 워낙 좋아가지고 저기 알람 기능이 있잖아요. 저 가격대에 가면 나한테 문자 오고 저 가격대에 가면 나한테 문자 오고 이런 기능도 있잖아요. 그렇게 보는 사람이랑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이 등락을 다 보는 사람 얼마나 이때 불행하겠습니까? 과정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실제로 해보더니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결론이 뭐냐? 이 사람 뉴욕을 떠났습니다. 아, 내가 투자해서 돈을 잘 벌려면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난 잘할 수 있어 라고 해서 대성공을 거둡니다. 그게 이 사람 성공 스토리의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용수에서 뉴욕을 갔다가 실패를 하고 뉴욕에서 빠져나와가지고 그 뒤에 이제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되는 거죠. 그 과정을 우리도 비슷하지 않을까. 사실 저도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저도 직업상 그 순간순간 계속해서 봐야 되지만 어쩔 때는 해피하고 싶어서 안 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은 절대 올라가지 않는다는 걸 아는 시기에. 근데 이 시기가 지나면 엄청나게 올라간다는 걸 또 알고 있기 때문에 당장 이 고통스러운 순간은 안 보면 되는 거잖아요. 굳이 내가 꼭 보고 그 상황을 꼭 보고 있어야 되냐.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그러면 네 번째 투자 원칙을 보겠습니다. 네 번째 투자 원칙은 뭐냐면 장외 주식은 거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장외 주식은. 이 당시는 이제 장외 주식이고 요즘은 세계로 시대로 보면 뭐가 되겠습니까? 테마주나 단기 재료에 의한 급등주, 재료에 의한 급등주가 되겠죠. 재료에 의한 급등주. 이런 종목들을 거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는 거죠.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저도 사실 이런 데 대한 유혹을 안 느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오랫동안 거래를 해왔고 저는 이제 아시는 것처럼 미국 선물 거래사이기 때문에 제일 처음 외국계 회사에서 선물 거래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레버리지가 크고 위험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사실 그 거래를 할 때는 주식은 쳐다도 안 봤습니다. 너무 변동성이 약하고 레버리지가 약하니까. 그렇게 하다가 왜 이렇게 지금 바뀌었냐라면 어떤 게 이제 진정한 내가 롱런할 수 있고 내 계좌가 진짜 불어나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느낌을 갖는 거예요. 근데 저도 순간순간 어떠냐면 어느 날 집에 혼자 앉아서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지금 내가 개발한 시스템과 나의 경험과 나의 노하우를 가지고 내가 테마주 하면 나 진짜 백전백승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유혹을 혼자 할 때 가끔씩 합니다. 실제 차트를 보면서 이런 종목은 나는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 수 있는데 하는데 하진 않죠. 왜냐하면 그걸 실행하는 순간 단기적으로 내가 몇 달 동안 운이 좋으면 한 1, 2년, 3, 4년 성공할 수 있겠지만 언젠가 한번 처절하게 패배해서 다시는 재개할 수 없을 정도로 차고로 떨어질 것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몇 달, 몇 년은 이기더라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런 유혹을 느낍니다. 아, 내가 하면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근데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장외 주식은 거래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 원칙은 뭐냐면 루머는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이제 이걸 이제 루머라고 하는데 조금 더 냉정하게 지금 세상에서 보면 뭐가 될까요? 사실 어느 정도 뉴스나 재료가 여기에 사실 들어갑니다. 뭐냐면 요즘은 워낙 언론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서울경제처럼 공신력이 있는 곳도 있지만 사실 인터넷 언론도 많고 너무 많다 보니까 뉴스가 너무 많이 쏟아집니다. 근데 보통 그런 뉴스들이 요즘 보면 카더라라는 통신처럼 뭐만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주식과 관련 뉴스나 이 종목이 합병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뉴스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어때요? 거기에 따라서 주가는 춤을 춥니다. 그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근데 춤을 추는 거는 뭡니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뭡니까? 재료에 의한 테마주는 춤을 추게 되는 거죠. 춤을 추다가 막상 뉴스가 또 정확하게 나오면 이제 급락하게 되고 뉴스가 살짝 뉘앙스만 주면 올라가고 근데 실제 뉴스가 나오면 급락하고 뉘앙스가 나오면 올라가고 뉴스가 나오면 급락하고 이런 게 이제 재료에 의한 테마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등락을 보이는 종목을 쫓아다니면 전투에서는 이기는데 전쟁에서는 결국 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했던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루머를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어떻게 보면 완전히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자료가 아니면 대부분 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사실 좀 해봅니다. 그래서 루머를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근거가 없는 소식은 뉴스는 믿지 않는다. 요렇게 이해를 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여섯 번째 투자인데 요거는 이제 뭐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다비스가 하는 얘기는 정말 우리 개인 투자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마 시청자분들도 보시면은 당연히 거쳐왔던 과정이고 누구나 다 이 얘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가 오늘 초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 철저하게 우리 같은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일반 개미 투자자로 시작을 해서 본인이 느낀 걸 이제 책으로 적은 거죠. 성공한 이유에. 그래서 여섯 번째 원칙을 뭐냐면 주식에 대한 연구를 열심히 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100%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뭐냐면 주식에 대한 연구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 말은 맞습니다. 피터 린치도 얘기했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전에 봤었던 뭡니까? 치열하게 공부하지 않고 주식 투자를 하면 뭐 도박이랑 똑같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좀 어떠냐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죄송하지만 진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대충 열심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충 열심히 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대충 열심히 하면 정말 딱 돈 잃기 좋을 정도 제가 강조하지만 딱 공부를 하게 됩니다.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시장을 움직이는 선도 세력이 원하는 만큼만 딱 행동을 하게 됩니다. 아예 그걸 잘 모르는 게 낫거든요. 어설프게 할 것 같으면. 근데 그렇게 행동하다 보면 열심히 공부했는데 수익은 떨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할 것 같으면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이론적 베이스나 혹은 경험적 베이스를 중요시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려면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는데 예전에 저하고 같이 했던 선배가 해줬던 얘기가 기억이 나는데 제 운용 선배였는데 그분이 했던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우리가 보통 인생에서 가장 힘들게 공부했던 시기를 고3으로 치잖아요. 맞습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밤까지 그냥 늦게까지 하루에 3-4시간 자고 계속 공부하잖아요. 그 고3 같은 시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반인들이 가장 힘들게 공부했던 시기인데 고3 같은 시간을 적어도 한 몇 년? 한 10년 정도 보내면 시장에 대한 눈이 좀 뜨이기 시작한다는데 사실 저도 100% 동의합니다. 그 과정을 거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3-4시간 자고 계속해서 주식만 생각하는 시기가 한 10년은 됐던 것 같아요. 요즘은 물론 일도 너무 많고 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공부를 하지는 못하죠. 연구를 하지는 못하지만 요렇게 한 10년 정도는 했던 것 같아요. 저도 했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저 정도를 해야 뭡니까? 어느 정도 남들이 보지 못하는 눈과 시장이 좀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고 좀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이 좀 생기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시거나 아니면 안 하시는 것도 사실은 괜찮습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서울경제TV와 함께하면 되겠죠. 저하고 같이. 농담인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열심히 하지 않으면 어설프게 알면 상당히 더 어려워진다. 그게 주식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가지 원칙 중에 7번째. 요 종목은 다 알고 계시죠? 제가 워낙 강조했으니까. 하나의 종목을 장기적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종목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쉽게 얘기하면 너무 잘게 매매를 단타 위주로 하지 마라라는 거죠. 이 말은 저는 이제 요즘은 또 그렇다 해서 너무 장기로 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세운 전략은 스윙인데 거기서 단기, 중기, 장기 정도로 나누고 그 비율을 적절히 맞춰서 가대에 뭡니까? 장기의 비중을 더 줘야 된다는 것은 사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느끼는 말이고. 왜냐하면 처음에 제가 서울경제에서 같이 매매를 보시는 분들이 이해를 잘 못하지만 시간이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지나갈수록 뭡니까? 점점 더 그분들이 느끼는 반응이 제가 볼 때는 단기 종목보다는 장기 종목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바람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그걸 이해했으면 좀 더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뭡니까? 시간이 한 달, 두 달, 세 달 가다 보면 정말 이게 장기 종목에서 뭔가 될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서서히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단기 매매는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재미는 있지만 돈은 내 계좌를 실제적으로 레벨업 시키려면 장기 종목들이 3% 사서 5%, 7%, 8%, 10%, 15% 가면서 비중이 늘어나면서 뭡니까? 그 종목들이 실질적으로 내 계좌를 많이 불려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강조한 투자 원칙 7가지는 바로 이런 부분이고 우리가 누구나 이해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잘 관가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투자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 원칙을 지키는 게 가장 어려운데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를 해드렸으니까 모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주옥 같은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는 곳 있습니다.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는데요. 서울경제 이지환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지금 이 아래로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카메라 어플로 갖다만 돼도 오픈 채팅만 입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들어오셔서 본인들이 가지고 계시는 이제 투자 마인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주장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계획을 나눠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투자의 7원칙에 대해서 벌써 7가지 모두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위원님 그럼 이어서 강의 계속 들어볼까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렇다면 실질적인 투자 이론, 사실 우리 요거 좀 궁금하다 그렇죠. 이 사람이 과연 어떻게 매매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지 이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말씀드릴 건데. 이 얘기가 이 사람이 했던 얘기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대부분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제일 처음 만들었던 분이 이분인데 마침 이제 오늘 낮에 이 부분에 대한 논쟁도 조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인가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이 박스라는 거를 이 주식시장에서 처음 썼습니다. 그럼 우리 요즘은 굉장히 익숙하다 그렇죠. 박스권이 갇혀 있습니다. 박스권 상단입니다. 박스권 하단입니다. 박스권 돌파, 박스권 지지, 저항 이런 얘기 굉장히 익숙하다 그렇죠. 근데 최초로 이 박스라는 말을 주식시장에 했던 사람이 이 니콜라스 다비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박스 이론을 만들었는데 뭐 박스는 다 알고 있다 그렇죠. 고점과 저점을 사이에서 연관 있게 주식이 일정한 흐름을 보이는 거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뭡니까? 박스 하단에서 매수하거나 박스 상단에 가면 매도하거나 박스 상단 돌파 시 새로운 박스가 형성되니까 매수하거나 박스 하단 이탈 때 새로운 박스가 내려가니까 손절한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 얘기는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다 그랬죠. 아주 초보적인 분들도 주식 시작하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고 책에도 가장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다비스라는 사람이 뭘 강조했냐면 어디서 주식 사는 걸 강조했을까요? 보시면 저점과 고점을 이렇게 연결해서 박스가 일정하게 나왔고 박스가 나가는 경우와 박스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 자, 어디서 가장 많이 강조를 했을까요? 어디서 주식을 사야 된다고? 제가 이거 노란톡이면 질문을 꼭 하고 싶은데 이제 대답해 주실 분이 없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강조한 자리가 여기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사는 경우는 사실 두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어떤 게냐면 아래쪽 저점에서 지지가 되는 자리거나 혹은 고점, 저항이 되는 자리를 돌파하거나. 근데 보통 우리가 사고 싶으면 눌림목이라는 개념으로 박스 하단에 사고 싶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경우의 수를 다 가지고 조사를 해봤더니 어디서 샀을 때 가장 수익이 많이 났냐면 박스권을 돌파할 때 수익이 많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일까요? 그게 바로 강세장일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강세장일 때 박스 돌파할 때 주식 살 때가 평생을 거쳐서 가장 수익이 많이 났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강세장일 때 주식을 해야 된다는 건 당연한 말이고, 강세장일 때 박스 돌파할 때 수익이 많아요. 제가 어떤 관심 종목을 들였다가 굉장히 급등한 종목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대부분 여기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갭으로 떠서 시작하면 못 따라 들어갑니다. 근데 그런 종목들이 완전 천장을 뚫고 올라가 버리는 경우가 있죠. 물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 강세장이라는 겁니다. 약세장에서는 어때요? 박스로 나가는 척 하다가 대부분 다 들어옵니다. 대부분 다. 그러니까 약세장에서는 이런 이론이 성립하기가 어렵죠. 약세장은 어디서 사야 됩니까? 박스 하단에서 철저하게 눌렀다 기다렸다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눌림목에 사거나 돌파가 될 때, 저항을 돌파할 때 사거나 사실 크게 보면 이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여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제일 처음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니콜라스 다비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떻게 무용수가 경제학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이런 생각을 했을까? 상당히 저도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뭔가 머리가 좀 이런 쪽에 트였다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사거나 여기서 사거나 두 가지인데 그 중심은 뭡니까? 시장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같은 장을 제가 이제 마지막에 얘기했지만 어떻게 사야 될까요? 저도 약세장에서는 철저하게 기다립니다. 박스 하단까지. 안 들어오면 안 사거나 철저하게 기다립니다. 근데 유동성 장세나 강세장으로 들어갈 때는 뭡니까? 기다리면 잘 안 옵니다, 사실. 대부분은 여기서 올라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갈지 눌렀다 갈지를 모르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의 이론이 뭡니까? 분할 매수를 하시면 절반은 여기서 사고 절반은 내려오면 여기서 사겠다 생각을 하면 물론 바로 가는 경우는 절반만 가지고 이걸 실현하고 눌러지면은 그 절반을 추가해서 가면 이익이 배가 되는 이런 전략이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제 나름대로 생각을 좀 많이 해봤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참고해 볼 수 있고 어쨌든 이 사람이 이 박스라는 개념을 가지고 박스 하단에서 매수할 거냐 박스가 돌파될 때 매수하냐라는 생각을 했다는 자체가 그것도 지금 한 100년 전에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다는 자체가 그것도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일반 우리 같은 개미 투자가가 이런 이론을 만들었다는 게 상당히 좀 진짜 흥미롭죠.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뭐 박스 워낙 많이 쓰니까 저도 많이 쓰잖아요. 누구나 다 쓰니까 다 이해가 되지만 사실 주식시장에서 이 박스라는 개념을 처음 썼다는 것에서 우리가 한번 좀 인지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론은 약간 제가 서술적으로 풀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주식시장에서 확실한 건 없다는 거예요. 뭔가 확실할 것 같지만 사실 확실한 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확률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그 확률이 높은 곳에 배팅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만 그 대비는 요 밑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한 건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된다. 이러는데 저는 사실 만약에 제 주식 인생에서 언제부터 수익 나기 시작했냐라면 그러니까 수익과 손실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반복되다가 어느 순간부터 수익이 훨씬 더 잘 나기 시작했냐라고 생각하면 저는 이때가 맞는 것 같아요. 제 경우에는.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주식의 매매 방법이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를 인지하는 순간부터 사실 수익이 나기 시작합니다. 안정적인 수익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손실을 인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손실 없이 수익만 날 거라 생각할 때는 평생을 공부해도 거기서 빠져나오질 못해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한 10년 정도 넘어갔을 때 아, 내가 생각하는 이론은 이런 부분에 한계가 있구나라는 걸 인지하게 난 순간 딱 그때부터 이상하게 수익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경험을 정말 여기에 뼈저리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굉장히 우리가 인식해야 될 부분이 많이 맞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냉정하게 진단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역시 심리적인 부분을 좀 강조하는 거죠. 이런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좋은 전략을 갖고 있다도 그거를 냉정하게 지평을 하지 못하면 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주식하면 굉장히 감정적으로 좀 바뀌잖아요. 순간적으로. 수익이 너무 크거나 혹은 손실이 너무 커져 버리면 굉장히 감정적으로 바뀝니다. 물론 저만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사람은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컨트롤할 것이냐는 부분인데 거꾸로 얘기하면 그런 상황을 안 만들면 됩니다. 안 만들면. 어떻게? 모험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안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익이 많이 나는 상황도 안 만들어야 되고 손실이 많은 상황도 안 만들어야 됩니다. 손실이 나는 상황을 안 만들려면 손절을 정확하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이 많이 나야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수익이 뭡니까? 하루에 그만큼 급등해서 나버리는 수익이 많으면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가장 수익이 좋았던 종목 서진 시스템 하루에 이렇게 급등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익이 나야 되지 하루에 한 30% 오늘 상한가 내일 상한가 그 다음날 하한가 이렇게 가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 사람이 나름대로 개인 투자가로도 굉장히 좀 정립을 했고, 이렇게 서술적으로 푼 부분을 이 사람이 딱 4가지 구절로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인데, 보면 첫 번째 뭐냐면 우량한 주식을 골라라. 이게 펀더멘탈나 기본적 분석을 하든지 기술적 분석을 하든지 우량한 주식을 고르는 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 다음 뭡니까? 최상의 매매 시점을 찾는데 최상이라는 거지 완벽한 매매 시점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는 최상은 박스권을 돌파하는 시점이, 저항을 넘어서는 시점이 강세장에서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식 투자할 때는 쉬어가는 구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약세장에서 이 사람이 쉬어갑니다. 시장 약세장에서 키워가고, 강세장이라고 생각될 때는 계속해서 박스권 돌파되는 지점에서 계속해서 수익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상의 매매 시점을 찾는 게 두 번째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 리스크 관리.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의 별명이 뭐냐면, 우리말로 하면 어떻게 해요? 손절대망? 손절대망. 이런 식의 표현을 할 수 있는. 이 사람 별명이 손절대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그러니까 손절은 무조건 그냥 이 사람은 그냥 칼입니다. 그러니까 다이면 그냥 손절합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손절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이제 할 부분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박스권 뚫고 돌파가 되는 종목은 그냥 팔지만 안 하고 얘기합니다. 웬만하면 팔지만 하는. 추세가 꺾이는 지점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냥 목표가를 정하지 말고 그냥 웬만하면 그냥 들고 가라는 이 사람이 생각하는 바는. 그러니까 이익을 극대화하라는 부분인데, 사실 이런 부분들을 저도 굉장히 좀 저렇게 하고 싶습니다. 사실. 저렇게 하고 싶은데 현실은 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특히 우리나라 같은 이때와 지금 조금 차이 얘기하면 워낙 변동성이 좀 달라져 있기 때문에 100% 이렇게 하기는 힘듭니다. 100% 이렇게 하기는 힘들지만 기본적인 구도는 이런 방향으로 가져가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하면서 좀 느끼는 건데, 제가 물론 100% 이게 제 말이라고 말씀드리진 않지만, 알게 모르게 저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저한테 좀 녹아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테마주나 급등 재료에 의한 종목에 접근하지 않는다는 거나, 매매 시점을 한 번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부분이나, 손절을 좀 두려워하지 말고 손절을 좀 칼같이 하자는 부분. 근데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 손실을 인정하고 나서 또 수익이 많이 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익과 손실이 반복되는 이런 투자 인생이 계속 가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되는 때가 옵니다. 분명히 열심히 노력하면. 그런 순간이 오는데, 이 시점을 제가 딱 보면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손실을 인정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이론이 완벽하지 않구나, 이 정도 손실을 나겠다 라고 인정하면 그때부터 정말 수익이 잘 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개인적인 매매가 이런 경우가 있고, 또 다른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힘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정말로 이해를 좀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10종목을 거래해서 손실을 3종목 주고 이익을 7종목 가져오는데 손익비가 크니까 실제적으로 따지면 한 5종목 이상에서 수익이 굉장히 큰 폭이 났다라는, 이런 식의 수익을 가져오는 거랑, 내가 손절을 회피하기 위해서 3종목 거래해서 1종목 손실 나고 2종목 이익이 났다. 그러니까 손실 날 종목은 3종목에서 1종목을 줄었죠. 그러니까 손실 나가는 건 작은데 이익은 어때요? 굉장히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이익은. 결국 손절을 안 주기 위해서 뭡니까? 이익을 많이 줄이는 거죠. 방법은 그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과연 그게 이제 정상적인 투자겠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손절을 두려워하면 이익을 포기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꼭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좀 생각하는 점 뭐냐면,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이 느끼는 감정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뭐냐면, 기질이 좀 맞아야 됩니다. 주식과. 내가 아무리, 솔직히 제가 이제 이런 얘기 아무리 드리잖아요. 나는 급등주를 해야 돼. 난 주식을 하루도 보유하기 어려워. 정말 하룻밤 주식 보유하는 것도 밤을 새워야 돼, 불안감에. 하면 그분들은 장기 투자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분은 당연히 그냥 데이 트레이딩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기질이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장기적으로 가져갈 사람은 만만디로 가져가야 되고, 변화가 심한 종목이 난 더 좋아. 하루는 급등했다, 하루는 급락했다, 급등했다, 급락했다. 난 이런 종목이 좋아. 왜? 기다렸다가 아래쪽에서 급락할 때도 살 수 있어, 나는. 이런 종목 좋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신경질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번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점이 있는데 저점을 깨고 내려가고, 고점을 또 깨고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고점과 저점을 지키지 않고 나가는 종목을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점을 깰 때 나는 매수하겠다는 분 있잖아요. 역발상 투자. 그러니까 이런 신경질적인 흐름을 더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긴장감의 팽배한 흐름. 긴장감의 팽배한 흐름은 어떨까요? 사실 움직이기 시작하면 긴장감 별로 없습니다.
긴장감이 어떠냐면 이 종목이 급등했어요. 테마주를 샀는데 급등을 했는데 이 종목이 보통은 급등했다가 급락하는데 이 종목이 급락을 하지 않고 버티네요. 이 버티는 구간이 뭡니까? 긴장감이 굉장히 팽배해지는 거예요. 자, 이 버티는 이 구간에서 끝날 때 이렇게 될까? 이렇게 될까? 이런 구간은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긴장감이 팽배한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중요한 거는 자기의 기질에 맞아야 된다. 그러니까 저도 가능하면 중장기로 가져가는 게 수익이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룻밤도 주식을 보유하기 힘든 사람한테 이런 얘기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하루도 불안감에 잠을 못 자는 사람한테 몇 년을 가지고 갑시다.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어느 정도 기질이 맞아야 된다. 이 말은 저도 맞는 것 같아요.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4가지로 다비스의 투자를 정리할 건데 첫 번째는 이상 결론은 딱입니다. 첫 번째는 장기 투자. 단기로 아무리 사고 팔아봐야 이 사람이 무용수일 때 비행기를 타고 그냥 전 세계 글로벌하게 공연 다니면서 가끔씩 주식을 하긴 했을 때 그렇게 줬던 수익이 내가 수익에 대한 굉장히 천재인 줄 알고 막상 뉴욕으로 가서 매일 거래했더니 폭망했다. 주식은 좋은 걸 들고 장기로 가야 되겠다. 이 사람의 의견이 이제 첫 번째가 이게 되는 거죠. 첫 번째가 이게 되는 거고 두 번째를 보시면은 이런 부분입니다. 손익비싸움. 요거는 제가 늘 강조를 드렸는데 사실 어느 사람이나 성공한 사람들이 자기의 경우를 되돌아보면 거의 이 부분은 같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주식할 때 승률 싸움이냐 손익비 싸움이냐 해서 이 손익비 싸움으로 가는 거에 승률 싸움으로 가는 것보다는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손익비 싸움으로 가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장기로 가는 종목들입니다. 주도주나 이런 장기 주도주가 되고 승률로 가는 싸움이 뭐가 됩니까? 다 알고 계시죠? 테마주가 됩니다. 테마주는 철저하게 승률 싸움입니다.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시점에 들어가서 어느 시점에 팔고 순간적으로 그 갭을 이용해서 수익을 이끌어내는 손익비 싸움이 아니고 승률 싸움입니다. 손익비는 불리하죠. 왜냐하면 테마주는 대부분 급등했을 때 이미 들어가기 시작해가지고 요 구간에서 수익을 취해야 되는 건데 급락했을 때는 손실이 훨씬 크죠. 수익은 요만큼이고 손실은 이만큼이잖아요. 이게 테마주 거래잖아요. 대신 이제 이 수익을 빨리 취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테마주는 승률 싸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승률이냐 손익비 싸움이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역시 결론은 니콜라스 다비스도 손익비 싸움으로 가야 된다. 요거는 어떤 유명한 투자가가 나와도 사실 똑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늘 강조를 드리지만 저도 이제 경험에 의해서 강조를 드린 거죠. 이 사람이 말했기 때문에 저도 이렇다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저도 뼈저리게 손실을 보면서 제가 느낀 부분이 승률보다는 손익비 싸움으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손절은 굉장히 정확하게 해야 된대요. 손절은 정확하게 해야 된대요. 저는 이제 대부분이 아니고 100%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진입할 때 진입 가격과 손절 가격과 목표 가격을 정하고 들어갑니다. 진입할 때. 그래서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무조건 손절 라인, 그러니까 진입과 동시에 들어가는 거죠. 해서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매집된 상태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매집된 물량의 평균 단가보다 아래로 가면 매집했던 세력이 뭔가 불리함을 느끼고 빠져나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저 자리에서는 손절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손절을 정확하게 줘야 된다는 거는 결국 뭡니까? 손익비 싸움에서 손실을 적게 주고 이익을 길게 가져가는 손익비 전략과 일맥상통하고 손익비 싸움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이 손절 라인을 정확하게 지키고 손절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조금만 또 마음을 좀 쓰시면 오히려 수익은 굉장히 많이 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을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내가 진입했을 때 여기서 진입을 했는데 수없이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닙니까? 어떤 종목은 바로 갈 거고 어떤 종목은 좀 내려왔다 이렇게 갈 건데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구간에서 올라가면 어떻게 하고 내려가면 어떻게 하고 걱정하잖아요. 근데 내려가면 어떻게 하겠냐? 보유하면 되는 거죠. 어디까지? 손절 라인을 이탈하지 않으면 그냥 보존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종목이 내려와도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이 많은데 손절 라인 줬을 때는 손절 정확하게 주면 되지만 아니면 그냥 보유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을 손절 라인이 있으면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탈하지 않으면 그냥 보유니까. 이탈 안 했는데 계속해서 하락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부분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그 부분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얘기했죠. 이 사람이 자기가 모든 주식 사이클을 지나서 자기가 잃었던 수익을 다 쳐다보니까 약세장에서는 쉬어가고 강세장에서
돌파가 되어 있는 박스권 상단을 나온 시점에서 매매했을 때가 가장 수익률이 좋았더라라는 점에서 뭡니까? 어느 정도 시장을 읽고 강세장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을 이 사람이 굉장히 강조를 좀 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보셔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한번 좀 볼 게 있죠. 뭐냐면 그러면 이분이 강조했던 부분이 뭡니까? 강세장에서 정확하게 강하게 배팅해가지고 가장 좋은 자리에서 수익을 많이 치고 약세장 때 쉬어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이 강세장일까요? 약세장일까요? 코로나19 급락 이후에 어떤 장일까요? 대부분은 강세장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로 급락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반등이 나왔고 언제 2차 팬데믹이 올지 지금 경제가 언제 주저앉을지 상당히 불안감을 느끼면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세장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차트를 한번 보자고.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차트가 이번 상승을 이끌던 나스닥 차트입니다. 자, 우리가 코로나19 급락 때 나왔던 고점이 2월달 고점이 여기죠. 그리고 여기서 이만큼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직전 고점을 넘어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V자형 반등으로 넘어왔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 계신 시청자분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데 이걸 여기가 코로나19 급락 시점이 아니다라고 하고 여기 아래에 있는 날짜를 가린다면 이 차트가 지금 강세장일까요? 약세장일까요? 아마도 100명 중에 99명은 강세장이라고 할 겁니다. 제가 여기가 코로나19 급락 시점이 아니고 밑에 날짜를 다 가르고 물어본다면 아마도 이 차트만 보면 누구나 거의 주식을 하셨고 기술 분석을 공부하신 분이라면 거의 100명 중에 99명은 이게 강세장이라고 할 겁니다. 직전 고점을 V자 형태로 치고 넘어가는 장이니까. 이런 장이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장이나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현실은 이렇는데 아무도 이걸 강세장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난 100년 동안 들어왔던 유동성 장세보다 10년 동안 들어온 유동성이 더 크고 그 10년 동안 들어온 유동성이 최근 1년 동안 유동성과 맞먹는다면 최근 1년간 들어온 유동성이 지난 100년간 들어온 유동성과 맞먹는다는 얘기인데 쉽게 이 시장이 꺾일 거라고 얘기하기는 너무나 무책임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 되고 과연 지금이 약세장인지 강세장인지 코로나19라는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을 다 제외하고 정말로 등락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만 본다면 차마 이게 약세장이라고 말하기는 정말 어려울 겁니다. 이 차트를 보고 지금 약세장이라는. 그러면 좀 전에 보신 것처럼 니콜라스 다비스가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느냐라고 말했을 때 어떤 장에서 강세장에서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지금 우리가 놓치는 종목들이 과연 어디서 많이 나올까요?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시장을 여러 가지 들어오는 지금 우환스러운 걱정으로 보지 말고 냉정하게 지금 보신다면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 이 차트를 보고 누가 과연 약세장이라고 얘기를 할 것인가, 우려스러운 장이라고 얘기를 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신다면 아직도 이 유동성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유동성은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한참 더 설정을 하고 지난 세 차례 팬데믹에서도 고점을 넘어가지 않은 예가 없습니다. 꼭 생각을 해보시면서 오늘은 개인 투자가로 출발했던 니콜라스 다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매월 위기설이 나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다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다음 주장도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시간 동안 알찬 강의해 주신 저희 위원님 보내드리면서 인사 말씀 나눌게요. 위원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